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는 걸 느꼈어요. 3년 동안 혼자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준호 씨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면 안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처음엔 눈물이 메말라 버릴 것만 같았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아파트에서의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들 민수가 챙겨준 새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작은 식탁이 놓인 거실은 단조롭지만 평온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낡은 소파만은 예외였다. 그 소파는 남편과 함께 신혼 때 장만한 것이었다. 짙은 갈색 가죽 소파로 한때는 집안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다. 특히 남편이 즐겨 앉던 자리는 푹 꺼져 있어서 소연이 앉을 때마다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아들은 새 소파로 바꾸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소연은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그 소파에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소파의 스프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소연은 결국 인터넷에서 가구 수리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네, 오후 2시쯤 방문 가능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게 들렸다. 소연은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정리하고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열자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온화했다. 안녕하세요. 가구 수리 맡아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소연이 소파를 가리키자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소파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소연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장인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소파 정말 좋은 제품이네요. 가죽의 질감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다만 내부 스프링과 쿠션재가 많이 낡았습니다. 교체해드리면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소파를 분해하고 낡은 스프링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쿠션재를 보강하는 과정을 묵묵히 진행했다. 중간중간 소연에게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일하는 손길은 정확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소연은 그가 소파의 가장자리를 세심하게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살피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소연은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의 배려와 정성을 받는다는 감정이었다. 다 됐습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소연이 소파에 앉자 전에 없던 편안함이 몸을 감쌌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사라지고 쿠션은 적당한 탄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낡은 소파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어요. 준호는 작업 도구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일을 잘 마쳤다는 만족감과 함께 고객의 기쁨을 함께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 순간 이 남자가 단순한 수리기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준호가 떠나고 며칠 뒤 소연은 새로워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평온한 오후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의 차분한 음성,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따뜻한 미소까지.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소파의 오른쪽 쿠션에서 미세한 삐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앉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소연은 잠시 고민했다. 사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준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소연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당황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 그동안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편이 깨어나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결국 소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소파 수리해 주셨는데요. 쿠션 부분에서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들러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소연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내일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여전히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온 그를 보며 소연은 어젯밤 잠을 설친 자신이 우스웠다. 준호는 곧바로 소파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문제 부위를 금세 찾아냈다. 아, 여기 볼트가 조금 느슨해졌네요. 간단히 조여드릴게요. 작업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준호가 작업 도구를 정리하려 하자 소연은 마음을 먹고 말을 꺼냈다. 수고 많으셨는데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얼른 부엌으로 가서 녹차를 우려내고 직접 만든 쿠키를 접시에 담았다. 거실로 돌아오니 준호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치가 참 좋으세요. 저 산이 보이는 게 특히 마음에 드네요. 소연은 그의 말에 따라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확실히 아름다웠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에는 이제 막 새잎이 돋기 시작한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봄이 오고 있네요. 소연이 중얼거리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겨울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봄이 오고 있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계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는 가구 수리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원래는 대기업에서 회계 일을 했는데 아내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소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암이었어요. 2년 전에 떠났습니다.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죠. 그의 목소리에 깃든 슬픔을 느끼며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그때의 공허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오렌지빛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말을 하다가 침묵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 편안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2시간이 넘게 흘러 있었다. 준호가 시간을 확인하며 일어나려 하자 소연은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요.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대화가 그리웠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소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해요. 준호와의 전화 통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어졌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였지만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다. 혼자서는 무덤덤하게 지나쳤을 일상의 작은 일들도 그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봄 채소들이 싱싱하게 진열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준호가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렇게 만나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준호는 채소를 고르는 소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 좋은 것을 추천해 주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소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오늘 산 채소로 뭔가 만들어 드릴게요. 소연이 용기를 내어 제안하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히 얻어먹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소연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준호는 나무를 다듬고 밥을 지었다. 부엌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아 보였다. 와, 정말 맛있네요. 준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들었다. 소연은 그의 과장된 표현에 웃음을 터뜨렸다. 둘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어깨가 스치자 소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준호도 어색해하며 한 발 물러섰다. 거실로 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만 켜져 있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준호 씨.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할 때 준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소파에서 소연 쪽으로 조금 다가앉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소연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느끼며 준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소연 씨, 저는.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는 갑자기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너무 서두른 것 같네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소연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마음으로는 그의 손길을 원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 자체가 낯설어서 두렵기도 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버렸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늦었네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러세요. 오늘 즐거웠어요. 준호가 떠나고 나서 소연은 혼자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소파 쿠션을 만지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좋았던 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따뜻한 손길과 그가 물러서며 보여준 배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연은 생각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 한편 준호도 집에 돌아가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소연의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그녀의 따뜻한 미소, 함께 나눈 편안한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그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준호와 소연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전화 통화도 평소보다 짧아졌고 대화도 안부 인사 정도로 그쳤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소연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청소를 하고 책을 읽고 가끔 아들 민수와 전화 통화를 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준호 생각이 맴돌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다가도 문득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와 혼란스러워했다. 어느 금요일 밤 소연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아들이 깜짝 방문한 것인지 생각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거칠었다. 누구세요? 소연이 인터폰으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불안함을 느낀 소연은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소연 씨 집 맞죠? 저 김영석이에요. 태섭이 친구. 낯익은 이름이었다.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김영석이라는 사람이었다. 남편 장례식 때 와서 인사를 나눈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이상했다. 아, 김영석 씨.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느껴졌다. 소연은 불안했지만 남편의 친구라는 말에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들어온 김영석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김영석 씨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시죠. 소연이 돌려보내려 하자 김영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태섭이가 죽고 나서 혼자 사시면서 편하시죠? 그런데 요즘 남자랑 만나신다면서요? 소연은 당황했다. 준호와의 일이 어떻게 알려진 것일까? 아마도 시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 봤을 것이다. 그건 김영석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들어가 주세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태섭이 친구로서 말하는 건데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김영석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술에 취한 그는 소연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경찰을 불러? 하, 웃기고 있네. 김영석이 소연에게 한 발 다가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소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는데 준호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김영석은 갑자기 나타난 준호를 보고 당황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에? 소연 씨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준호는 김영석과 소연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소연을 보호했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뭐야, 이 남자가 그 남자구나. 태섭이 죽고 나서
와서 바로 갈아탄 거야? 김영석이 더러운 말을 쏟아내자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김영석도 한 발 물러섰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진짜 화가 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소연 씨, 태섭이가 지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김영석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으며 나가려 할 때 준호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앞으로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소연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도 마시고요. 김영석이 나간 후 현관문을 잠근 준호는 소연을 돌아봤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소연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무서웠어요.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는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위로했다. 그의 품에서 소연은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 감내해왔던 불안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왠지 걱정이 되어서 와봤어요. 준호의 말에 소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과연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다. 김영석이 나타났을 때 워낙 당황해서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순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소연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것을. 소연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저도 알아요. 소연이 준호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소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화려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두려울 때 기댈 수 있고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소연의 집에 머물렀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두 사람은 단지 손만 잡고 있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뒤 소연은 집 근처 공원에서 준호를 만났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였고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공원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꽃 구경을 했다. 예쁘네요. 소연이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늘거리는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준호는 소연의 머리카락에 붙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의 시선은 꽃이 아닌 소연을 향해 있었다. 소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이 그날 밤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둘 다 조금 어색했지만 함께 걷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공원 중앙에 있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과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소연 씨,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연은 그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정리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없이 생각했던 일이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준호에 대한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준호 씨,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소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게 뜨겁고 격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 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줄 때 느낀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따뜻함이었어요. 안정감이었고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느낌. 그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소연의 말에 준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함께했던 20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들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걷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요.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로 흩어졌다. 소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 외로움 말고 따뜻함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녀의 속삭임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했다. 그러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손을 잡고 걸었다. 벚꽃이 만든 분홍빛 터널 아래를 지나며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소연은 문득 생각했다. 첫 번째 사랑이 봄의 새싹처럼 싱그럽고 뜨거웠다면
지금의 사랑은 늦은 봄의 꽃처럼 성숙하고 깊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자연스러운 사랑이었다. 내일부터 준호 씨 집에 있는 가구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소연의 제안에 준호가 웃었다. 그럼 저는 소연 씨 집 싱크대도 한번 봐드릴게요. 어제 보니까 조금 느슨한 것 같던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벚꽃 향기와 함께 공원에 퍼져나갔다. 그들의 늦은 봄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의 약속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사람은 소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서 준호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저도요. 우리 이제 서로의 동반자예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나가며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진실했다. 소연과 준호의 늦은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계절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모든 순간들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